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자, 서울대 가기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성공적인 공부법으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교육 컨설턴트 민성원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민성원입니다. 공부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공부가 뭔지 알고 나 자신을 알고 공부를 알면 그 사이 간극만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그 공부하는 방법, 그다음에 전략 좀 배워 나가신다면 어제보다 좀 공부가 수월하게 그리고 성적도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건이 있군요. 무조건 쉽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간극. 물론이죠. 그러니까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다. 그렇죠. 뒷이야기를 안 하면 이제 우리는 보통 재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두 분 다 서울대를 나오셨는데 진짜로 쉬웠나요? 아니, 저는 엄청 어려웠어요. 아니, 우리 저 선배님은 쉬우셨나 봐요. 중고등학교 다 1등을 하시지 않았나요? 아니, 전 4등하고 막. 저는 뭐 중학교도 1등하고 고등학교도 1등을 했는데. 시원시원해. 아니, 뭐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과목별로 보면 있잖아요. 저보다 수학 잘하는 애도 많았고요. 저보다 영어를 잘하는 애도 많았어요. 그리고 국어를 잘하는 애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막 물어보고 다녔죠. 나보다 잘하는 애가 많으니까. 그런데 시험은 제가 1등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시험이 100% 실력하고 연결이 되느냐 아니면 또 다른 전략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전략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골고루 잘해서 합격을 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한 거지. 어느 한 과목은 굉장히 잘하는데 얘는 다른 과목이 푹 떨어지니까 종합적으로는 등수는 밀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이것도 많은 학생들이 잘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선배님, 저 공인중개사 시험 한번 보시면 무조건 합격하시죠. 시험 전략 하시니까 굉장히 솔깃해지는데요. 학부모와 학생들 상담을 평소에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올해 입시에 대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일단 고3들은 올해 입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제도는. 근데 중요한 거는 제도를 알고 있는데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라는 것은 그때 알면은 사실 소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떨어졌는데 무슨 전략이 있어요?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야 전략이라는 게 생기는 거지. 이미 다 결정이 난 다음에는 전략은 없고 그때부터는 액션만 있는 거거든요. 그나마 조금 거기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맞았던 전략은 향후에도 맞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관성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고치기가 되게 힘들어요. 자기가 떨어지고 나서야 아차 싶은 거죠. 실제로 내년에 시험 볼 애들도 설마라고 해요. 그동안 그랬으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입시를 알면 대책을 미리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변화하는 이 제도 추이, 이거 다 알려진 건데. 그렇죠. 완전히 공개된 자료지만 내가 받아들여서 행동을 취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귀에 안 들릴 뿐이죠.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맞아요. 땅값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계속 오르는 지역만 계속 올랐는데 그냥 나중에라도 그 지역 산 사람은 벌었고 설마 하는 사람은 계속 오르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중간중간 주식 얘기도 하시고 지금 부동산 얘기도 좀 하시고 그쪽도 좀 아시나 봐요. 얘가 제가 원래 입사를 현대그룹 종합기획실로 입사했고 비즈니스 컨설팅 투자 업무도 했었고 증권회사에서도 있었고 저는 아이들을 분석할 때 변인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분석할 때 재무, 그다음에 마케팅, 설비, 제조 이거를 보고서 해외 마켓하고 맞춰가지고 마켓시어 잡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지능, 국영수 실력, 입시 제도, 그다음에 학습 태도 이런 걸 맞춰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중에 제도도 되게 중요한데 거의 깜깜이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 국영수 실력도 모르고 우리 아이 지능도 모르고 제도도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면 돼.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소장님하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오늘 지금 처음 뵙고 한 3분 얘기 나눴는데 벌써 쭉 빨려 들어갑니다. 아주 오늘 기대가 큽니다. 예. 네? 자, 2023년 입시에서 바뀌는 3가지 정리를 해주신다고요? 먼저 첫 번째, 정시 확대.
첫 번째가 정시 확대인데요. 정부에서 2023년도부터 40%까지 확대해달라고 얘기했고 각 대학은 여기에 부응을 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정시가 30% 정도로 늘었기 때문에 재학생이 정시 그 합격 비중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40%까지 가고 거기다가 수시 추가 합격까지 하면 45에서 50%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시로만 대학을 가려고 많이 준비를 했던 학생들은 정시를 노리지 않는다면은 대학 갈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정시 확대 때문에 재수생들이 시험을 추가로 많이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생들도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 정시 쪽에서 그 어떤 변화가 꽤 생길 거고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지금 3월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한번 신경 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야, 그 우리 저 회장님은 수능 세대세요? 네. 네, 저는 이제 학력고사, 학력고사 세대라 사실 수시, 정시 잘 모를 수 있는데 제가 그냥 단순히 이해하면 이제 정시는 수능을 잘 봐야 되는 거잖아요. 수시는 이제 내신이 많이 포함. 그거 그렇죠. 아니에요? 정시는 일단 수능으로 거의 붙는다. 거의. 네, 거의 붙는다고 보고 네. 이제 수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성적 위주로 들어가는 수시가 있고요. 그걸 교과 전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적도 보지만 여러 가지 활동을 보는 게 이제 비교과 전형, 즉 종합 전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또 이제 두 번째 요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정시가 늘어나는 것도 일단 굉장히 큰 변화죠. 20% 정도 뽑던 데서 약 50%까지 늘어나니까 뭐 20%라는 것은 정확하게 모든 대학이 20%라는 건 아니고요. 20%에서 25%, 30% 그 사이에 있다는 걸 뜻하는데 두 번째 거 한번 열어보실까요? 네. 2번. 두 번째 걸 보면 학생부 기재 항목 축소 비교과 항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논문 못 쓰게 해요. 그 기존에는 정시 말고 수시 종합 전형으로 많이 대학을 보내는 학교들은 아이들이 굉장히 소논문을 많이 썼어요. 학교에서도 쓰고 누구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여기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 네가 썼는지 남이 썼는지 참 잘 모르겠다. 이런 것 때문에 공정성 문제가 많이 돼서 소논문은 이제 못 쓰게 했고요. 수상 경력 같은 경우도 많이 줄여서 과거에는 그 수시 종합 전형으로 대학 들어가는 학생들 보면 수상 경력이 수십 개였어요. 근데 그것도 학기당 하나 정도로 제한을 해서 많이 못 쓰게 하고요. 그다음에 자율 동아리도 그 학교 동아리는 쓸 수 있는데 자율 동아리는 어느 정도 못 쓰게 했다. 외부 동아리. 네, 외부 동아리, 자율 동아리 이런 거 다 못 쓰게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2023년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2024년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을 갈 때 그때는 소논문 당연히 안 되고요. 수상 경력 아예 안 되고요. 예, 자율 동아리 아예 안 되고요. 외부 활동을 하나도 못 써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활동들.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봉사활동. 근데 다 풀뽑기 다 똑같잖아요. 풀뽑기, 청소하기. 그러니까 모두가 봉사활동이 학교에서 제시한 봉사활동만 해야 되니까 같아서. 일단 봉사활동에서 차별성 별로 없죠. 그 다음에 동아리도 학교 동아리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동아리를 못 만들어요. 그 학교 동아리 들어가니까 우리 학교 다니는 애들은 다 똑같은 동아리. 그 다음에 진로활동. 진로활동이라고 그러면 외부 강사들 초청 강연 듣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다 같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내 활동이라고 할 만한 것들에서 내 특색을 나타낼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내 활동 이외의 서류에서는 내가 기획하고 노력해서 뭔가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현재 고3이 대학을 들어가는 2023년도에는 대폭 줄여놨는데 현재 고2가 대학을 들어갈 때는 아예 못 써요. 그렇다는 얘기는 성적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그러면 아까 수시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성적이 중요한 교과 전형과 성적 이외에 다른 것이 중요한 종합 전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종합 전형에서 성적 이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거의 다 못 쓰게 한다면 여기서 또 뭐가 중요해진 거죠? 성적이 또 중요해졌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도 성적이 중요하고 종합 전형도 옛날에는 훨씬 성적이 덜 중요했었거든요. 이것도 교과 전형만큼 중요하지 않지만 성적이 중요해지고 종합 전형에는 그래서 대학들이 요구하는 게
면접 같은 게 있었어요. 이 면접이 교과 전형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인성 면접이거든요. 너의 꿈은 뭐냐? 너 이 학교에 왜 왔니? 네. 그 전공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 이거 물어보고 대답 못했다고 떨어뜨리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서울대 뭐 경영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 문제 세 문제를 풀고 나 앞에 설명해봐. 이게 면접이야. 요즘에? 네, 이게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을 주고 지문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고 답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화학과 면접은 화학 문제 세 문제를 풀고 교수 앞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이라고 안 그러고 네. 구술고사라고 그래요. 저 시험이네요. 네. 그래서 과거에 서류가 아주 풍부할 때는 이 구술교사의 비중이 덜 높았을 텐데 만약에 이 서류에서 서로 그놈이 그놈처럼 다 비슷하다면 이제 종합전형조차도 성적하고 구술고사로 학생을 뽑을 수밖에 없겠다. 그렇다면 종합전형을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이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될까요? 성적을 좀 더 올리는 노력하고 구술고사 준비해야 될까요? 당연히 두 번째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성적을 높이는 노력은 교과전형이 했고 종합전형 아이들은 많은 활동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십몇 년 동안 우리 고등학교에서 그걸 보냈어요. 근데 갑자기 확 바꿀 수 있을까요? 지도 선생님이나 엄마나 들어간 사람들의 조언이? 못 바꾸죠. 못 바꾸죠. 네. 그래서 이런 제도를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엄마 아빠가 이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런데 해온 게 아까우니까 설마 그래도 그렇게 뽑기야 하겠어? 라고 하는데 지친 대로 뽑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전략을 알면 뭘 더 공부해야 될지가 뻔하고 그걸 하는 사람하고 그걸 안 하는 사람은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날 텐데 그래서 제가 나오는 방송은 소개를 잘 안 해요. 왜? 딴 사람이 알면 안 되잖아요. 정말. 그래서 무슨 소린가 지금 그래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 농담 같이 그만큼 들릴지만 중요한 이야기다.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발 저보고 방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들이. 다른 이거를 알려주시면 다 알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나만 이거 내가 이거 아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거 다 돈 받고 해야 되는 건데 방송 새로 오픈한다고 하고 오늘이요? 네, 또 서경석 씨 나온다고 해서 지금 돈 받고 해야 될 걸 제가 다 푼 거예요. 제가 저 짬뽕이라도 나중에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코로나 풀리면은. 좋아요.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 소장님. 근데 이게 뭐 복잡한 포인트가 아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만 아는 포인트가 아닌데 누군가 해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진짜 캄다운하고 그야말로 좀 경건한 마음으로 교육부 홈페이지 서울대, 연대, 고대 홈페이지 입학 요강을 보세요. 그리고 이게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남의 얘기 듣지 말고 다 이해하게 돼 써 있거든요. 근데 왜 그걸 거부하죠? 그렇군요. 아니 이거 충격입니다. 그 면접에서 문제 세 문제 내고 그것을 푼 다음에 설명하라. 네, 그건 오래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오래전부터? 네,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좀 일리는 있네요. 그죠? 그 문제를 푸는 거하고 그 푼 문제를 설명하는 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듣고 싶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공적학성이 그거보다 좋은 게 없죠. 이게 얘가 그 수학 문제를 푸는데 못 풀면 선생님이 또 도와줘요. 어떤 걸 한번 이용해서 풀어보지 그래? 그럼 가히에 그 노력하는 거나 그다음에 자기가 아는 걸 표현하는 거나 이 아이가 어떤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혼자 평가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 3명이 들어 같이 평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적이에요. 그러네요. 그렇군요. 아무튼 이 두 가지 이 바뀌는 상황 가지고는 이제 우리 소장님이 내신 결론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맞다. 네, 성적을 더 올려야 하고 그다음에 내가 성적을 더 이상 올리기 힘든 아이들이 있어요. 아무리 수시를 뽑는다고 해도 뭐 4등급 넘어가고 3등급 저 후반 넘어가는 아이들은 물론 특목자사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아이들은 이 종합전형이든 교과전형이든 붙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정시 비중이 50%로 늘었으니까 어느 타이밍에 내가 정시로 돌려야 될지를 빨리 판단해야 돼요. 제일 마지막 판단하는 게 3학년 여름방학 때 돌리는 거라니까요. 네, 그럼 세 번째. 자기소개서 축소와 폐지.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이 정량평가 이외에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하고 그 외부 활동도 많이 축소가 된 상태에 교사 추천선 폐지가 됐고 이제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를 평가할 게 정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아이를 평가할 게 이만큼 있었던 게 교사 추천서, 자기소개서, 외부 활동 계속 축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교 내에 있는 활동 플러스 성적과 구술 면접고사밖에 없고 이게 큰 변화. 또 하나는 정시. 그렇다면은 딱 느낌이 오잖아요. 아,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는 대학 가기 쉽지 않겠다. 뭔가 이 방송을 보고 나서라도 새로운 전략을 짜야겠다. 그죠. 자, 우리 저 소장님 말씀대로는 이제 정시든 수시든 일단 성적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방식으로 대비를 해야 하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냐 수시냐 이것도 선택은 해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습니까? 일단 내가 갈 대학을 놓고 판단을 해야 돼요. 네. 나는 무조건 대학을 레벨을 밑에서부터 올려나가서 아무데나 인서울을 가면 된다. 아니면 아무데나 경기를 가야 된다. 그러면 현재 내 등급이 3.5등급이다. 그러면 더 등급을 올리는 작업을 해서 2점대 등급만 나와도 수시로 갈 수 있는 학교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내가 서울대를 꼭 가야 되겠다. 아니면 의과대학을 가야겠다. 이거는 2점대 갖고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2.8등급인데 그걸 전교 1등을 계속 찍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2.1등급까지 올렸어. 그래도 수시 기준은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1.1등급까지 올리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합격된 아이들의 등급을 보면 1점대 초반 등급이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등급이 좋지 않았던 애들은 2학년, 3학년 때 등급을 올린 것 갖고는 수시로는 못 간다. 의대는 못 간다, 여자. 그럴 바에는 내가 꼭 의대를 가야 된다면 정시. 2학년 때부터라도 네. 수시는 살짝 관리 정도 하고 정시 비중을 확 높여야 되는 거고. 근데 내가 1.7등급이다. 그래서 1.4등급까지만 올리면 의대 치대에 원서를 낼만 하다라고 하는 애들은 막판까지 내신을 올려야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모두에게 맞는 전략이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 나의 위치와 내가 지원할 대학의 간극을 내가 수시를 많이 해서 통과를 해서 통과할 정도의 수시 점수까지 올릴 수 있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차이가 있고 아까처럼 목표 대학 없다. 무조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올려야 되는데 아직도 수시 가능성이 있는지 뭐 7등급 정도 되는 아이는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7등급이 올려서 4등급까지 간다고 해도 4등급이 갈 수 있는 수시 대학은 별로 없어요. 그런 아이 말고 한 3등급 정도 되는데 이거 올리기만 하면 수시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수시도 해야 되는데 다만 지금까지는 수시를 7, 80%를 뽑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었는데 수시가 만약에 50% 정도만 되면 옛날보다 훨씬 더 등급이 잘 나와야만 옛날에 갈 수 있었던 대학을 갈 거고 수능은 50%로 늘렸기 때문에 거의 40%의 추가 합격까지 하면 옛날보다 점수가 좀 낮아도 옛날보다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재수생이 얼만큼 들어온지는 변수다. 요즘 온라인 수업 많이 해서 재수생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재수생 비중이 늘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정확히 고교 학점제가 어떤 것이고 또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겁먹을 필요가 없냐면 고교 학점제를 미리 준비할 방법이 대한민국 누구한테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먼저 준비를 해야 나는 일찍 준비를 하고 일찍 준비를 못해서 유불리가 나오는데 네.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니도 못하고 나도 못하면 그거는 굉장히 평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해 정도만 하고 약간의 고등학교 선택에서 팁만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고교 학점제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너무 대단한 준비를 할 건 없다.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전 고교 학점제를 지금 방금 처음 들었거든요. 네. 그건 뭐예요? 이제 고교 학점제가 언제 생긴 뭐냐 하면요. 네. 학점만 따면 고등학교를 졸업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쎄하죠,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대학처럼. 네, 학점만 따면 학점을 졸업시키겠다. 네. 공통 과목 이외에는. 그런데 이게 아주 획기적인 게 뭐냐면요. 남이 학교에서 들어도 졸업시키겠다 이거예요. 나는 A랑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네. B 학교 과목을 들어도 졸업시키는 거예요. 학점으로 인정해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지금 그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거 시험적으로 하고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이 올라갈 때 완전 실시하거든요. 근데 어떤 자사고에는 경제수학이라는 과목이 개설이 돼 있어요. 근데 경제수학 듣는 애가 몇 대겠어요? 우리 학교는 애들이 경제학과 갈 일도 별로 없고 경제수학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 나만 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학교에서 경제수학을 들을 기회가 없죠? 그럼 내 성적표에는 경제수학이라는 게 기표가 안 되잖아요. 들었는지 안 들었지. 그러니까 물리2 같은 경우가 난 듣고 싶은데 물리학을 좋아해서 우리 학교에는 물리1밖에 없고 생물2만 있어. 그럼 물리2를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네. 그럼 다른 학교 가서 들으라는 얘기야. 고등학생이? 네. 다른 학교 가서 수학 신청하고 들을 수도 있고. 자기 학교 안 나가고요? 네, 그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게 거기 학점제예요. 만약에 그 지역에 개설이 안 돼 있으면 교육청에서 개설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라도 그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그 과목은 들은 걸로 쳐주겠다 이거죠.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들어도 되고 만약에 지금 시범으로 해야 되니까 거점 학교라는 게 있어서 그 학교에 가서 들어도 돼요. 그러면 그 수업 들으느라고 자기 학교 못 간 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방법을 좀 찾아갈 것 같아요. 제가 아주 디테일한 방법까지는 모르겠고요. 살짝 당황하신, 정말 예리한 질문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고민해야 될 거는 그 제도를 알고 이용하는 거고 세부 시행 방안은 이제 교과부나 교육청에서 해야 될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겠죠, 그렇죠? 지금 시험 기간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느냐? 엄마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러면 우리 아이는 공부 못하는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어떤 과목은 공부 잘하는 학교에만 개설돼 있어. 거기 가서 깔아주고 오는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이런 선택 과목들은 그 등급이 안 나와요. 성취평가, 그러니까 A, B, C, D만 나오든지 아니면 들었는지 말았는지 정도만 나오는 거야.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내신 반영하는 과목 숫자가 확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러네요. 지금은 물화생지 같은 경우도 다 내신에 들어가고 사회 과목도 다 내신에 들어가는데 그게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 다른 학교에서 일단 물론 다른 학교에서 무조건 들을 수 있다면 그건 내신 반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얘가 등급이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시로 대학을 갈 때 A, B, C, D로 나오는 과목은 실제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4등급이냐는 성적이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 숫자가 많이 줄는데 이 성적이 중요한 과목 숫자의 거의 대부분이 고1 과정이에요. 고3 과정은 거의 다 선택이고요. 고2 과정은 선택하고 필수가 섞여 있는데 현재 고교학점제 이전에는 고2 과정에서도 필수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아직 고교학점제에 완벽한 시행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학교 입학 내신에 고등학교 1학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다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도 굉장히 큰데요.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교학점제고 그다음에 우수한 학교, 우수하지 않은 학교, 그다음에 과목이 잘 개설되어 있는 학교, 개설이 안 되는 학교가 수시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안 유리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학과에서 화학2를 들은 아이를 선호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경제학과에서는 경제수학을 들은 아이를 선호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 학교에는 경제수학, 화학2가 없어. 그럼 얘는 그걸 들었다는 거를 생활기록부에 표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고교학점제가 되면 다 표기가 가능하죠. 그래서 자사고, 특목고에만 개설되어 있던 과목들이 일반고 아이들도 다 그 과목을 들은 걸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 거기서 유리함은 훅 떨어져서 자사고, 특목고가 지금처럼 입시에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내신 반영 비율이 더 높아진다면 지금까지 자사고, 특목고가 무조건 입시에 좋기 때문에 거길 가야 된다는 생각도 고교학점제에서는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이게 고교학점제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점만 따면 졸업한다는 제도의 취지고 여러 과목을 들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얘기인데 그걸 입시로 딱 바꿔보면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께서 국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시던데요. 입시에서도 국어가 많이 중요한가요?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최근 입시를 보면 작년 입시만 해도 수학 만점자가 2,700여 명, 그 다음에 국어 만점자 28명. 답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절대평가. 그러니까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변별력 거의 없음. 탐구 과목, 과탐, 사탐은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 있고 어차피 지금부터 준비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탐 같은 경우 하나만 틀리면 2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점 못 맞으면 어차피 좋은 대학은 못 가는 거예요.
과탐도 뭐 만점자가 수천 명 나오고, 뭘 과탐은 사탐보다는 그래도 변별력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대학을 붙고 못 붙고는 국어하고 수학으로 결정이 난다 이거야. 그런데 국어는 만점자 28명, 수학은 2,700명이면 느낌상 느낌이 아니고 숫자적으로 뭘로 대학을 가는 거죠? 국어로 가네요. 국어로 가는 거죠. 작년에도 이 정도로 심하진 않았지만 그 몇십 분의 1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수학하고 국어하고 차이가. 그렇다고 그러면 국어를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결론이 나오는 건데, 엄마들은 국영수라고 얘기하고 영수만 시키잖아요. 말로는 국영수라고 얘기하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희 때도 그랬는데 큰 변화는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고 영수를 시키잖아요. 근데 고3이 돼버리면 뭐 국어 한 과목으로 가고 못 가고 했어요. 실제로 이번에. 국어 한 과목으로 가고 못 가고. 아까 만점자 비율 거의 100배 차이 나네요. 100배죠. 100분의 1. 네, 100배 차이. 와.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영유 보내고 어릴 때 뭐 운물 가배하고 뭐 초등학교 때 영어 배우고 수학 학원 보내고 애들 뭐 학원도 보내고 불쌍한 애들 많잖아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대학 잘 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대학 잘 가? 대학 잘 나오면 그래도 취직도 좀 잘 되고 정년도 연장되고 뭐 아무래도 먹고 살기가 좀 낫잖아요. 아무래도 대학을 안 나온 친구보다. 그다음에 좀 좋은 대학을 나오면 조금 더 살기가 낫다라고 이제 생각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미래를 위해서 이러면 안 된다, 공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고등학교, 중학교 전부 우리가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겉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마음속 한구석에는 좋은 대학 가자는 게 확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죠. 그러면 유치원 엄마든 중학교 엄마든 초등학교 엄마든 대학 들어가는데 필요한 공부 위주로 뭔가를 시키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런데 국어가 이렇게 중요한데 국어 공부를 시키는 사람이 없어. 실제로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방송을 보고 나는 국어 공부를 시켜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대학 들어갈 가능성이 100배가 높아요. 100배가. 아니, 수학 만점 받은 2,700명이 왜 국어를 28명밖에 만점을 못 맞았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국어가 그렇게 어려울까? 아니, 언제 그렇게 어려워졌죠? 근데 언제부터 어려워졌냐면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니까 옛날에는 국영수로 변별력을 냈는데 영어는 변별력을 못 내요. 근데 지금까지 변별력은 항상 수학으로 냈거든요. 수학을 여기서 더 어렵게 내버리면 사회 문제가 생겨요. 지금도 너무 어려워요, 수학이. 근데 국어는 어렵게 내도 사회 문제가 안 생겨요. 왜 안 생길까요? 학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라는 건 뭐냐면 그 수학을 잘 보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엄마들이 연산이고 뭐 사고력 수학이고 막 시켜서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영어 시험 어렵게 나보세요. 뭐 영어 학원서부터 시작해서 유학 별거 다 할 거라고. 근데 국어는 학원이 없어. 그래서 아무리 어렵게 내도 가르칠 사람도 없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전 뭐라고 하냐면 일주일에 딱 2시간만. 몇 시간? 2시간. 2시간만 집에서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라. 고학년은 한 3시간. 딱 숙제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3시간. 그 이상 필요가 없어요. 크게 부담은 없네요. 일주일에 3시간만.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도 아니고 일주일에 저학년은 한 2시간, 초등학교 고학년은 3시간, 중학교 이상은 한 4시간. 전부 다 해서. 그러면 충분해. 수학은 막 10시간, 20시간씩 하잖아요. 숙제까지 하면. 그쵸. 이거 충분하다고. 그리고 학원 다닐 필요도 없어요. 학원 안 가고 학원도 없어. 혼자서 없어요? 학원도 없어요. 국어학원이라고 할 만한 학원이 없어요. 그냥 논술학원, 글쓰기 학원 뭐 이런 학원이지 수능 잘 보는 국어학원이 없어요. 왜 엄마들이 안 보내요? 남이 안 보내면 우리 아들도 안 보내. 겁나는 건 제가 가는데 내가 안 갈 때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안 보내. 다 안 가니까. 야, 아니 얼마나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지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2015년부터 국어가 어렵게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2015년부터 그때 이제 영어 절대평가가 없어진 다음부터 그러면 그 국어가 어렵게 나왔을 때 가장 많이 틀렸던 10문제를 뽑아보면 독해력이 항상 8에서 7문제 3문제가 문법
세 문제가 문법. 항상 그 추세가 변함이 없었는데 올해는 독해력만 어렵게 나왔어요. 왜? 문법이 올해부터는 선택 과목이에요. 그래서 국어 시험이 이제 올해부터 바뀌었는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문학 한 파트, 독해력 한 파트, 그 다음에 화법작문이라는 거 선택, 언어와 매체라는 거 선택. 요거 화법작문과 언어의 매체는 선택 과목이에요. 요게 문법이 들어가요. 그래서 문법은 선택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내면 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어렵게 내는 게 항상 이제는 그 독해, 비문학 독해. 이 부분에서 어렵게 내기 시작을 하는데 아이들이 해석이 안 되고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80점대가 1등급이에요. 그렇게 많이 어려운데요. 80점대가 1등급. 그러니까 문제가 진짜 어렵다고들 느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 않거든요. 왜 어렵다고 보지 않냐면 수능 수학을 잘 보기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해법 수학 경시대부터 시작해서 성대 경시, KMC, 동네 경시까지 뭐 학원 숙제, 뭐 심화반 엄청난 노력들을 했잖아요. 중학교에서 선행도 하고 심화도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정말 갈고 닦아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정석 보지, 뭐 쌤 보지, 뭐 블랙라벨까지 뭐 책을 도대체 몇 권을 보냐고 수학을. 네. 그랬더니 수학이 2,700명 나온 거죠. 국어는 수능형으로 공부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가 처음이라니까요. 기존까지는 뭐만 하면 된다고 그래? 책만 읽으면 된다. 뭐 이런 소리나 했지. 뭐 수학도 뭐 책만 읽으면 되는 거 아닌 것처럼 책이 중요하지만 책만 읽는다고 어떻게 다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또 국어가 어려운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게 문학은 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이 엄청나요. 그거를 다 공부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하면 내신에서 국어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문학은 거의 다 돼요. 근데 비문학은 교과서에 없어요. 이건 독해력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작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거죠. 독해력이야. 그래서 국어 선생님이 출제를 안 하세요, 이거는. 누가 출제하세요? 경제학과, 물리학과, 음대, 생물학과,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과에 있는 글들을 딱 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수준의 글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대학 들어가서 독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독해력 수업을 학교 수업 시간에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복잡하게 이것저것을 공부할 생각할 필요 없고 이 독해력을 내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만 판단을 하면 수능 국어가 내가 28명 안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렇게 많이 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렵긴 하지만 수학보다 어렵다고 볼 수 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학이 보다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수학은 이만큼 공부했는데 어렵다고 느끼는 거고요. 그거는 요만큼 공부했는데 어렵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는데 당연히 어려운 거죠. 근데 공부량을 수학만큼 했다? 아마 만점자가 5,000명은 나올 거예요. 아니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국어 공부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야죠. 초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때부터? 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국어 공부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고 자습서 한 권을 사세요. 자습서 한 권을 사셔가지고 1학년 거는 필요도 없어요. 1학년은 기억니은 나오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신기한 한글나라에서 다 배웠으니까 2학년 자습서부터 사시면 돼요. 초등학교 1학년이라도. 그리고 3학년이면 뭐 3학년, 내학년 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자습서에 보면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다 들어있거든요. 그 안에. 그런데 수학은 체계적으로 공부해 나가잖아요. 국어라는 거는 그렇게 학년 구분을 심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작품이기 때문에 중학생이 읽는 작품을 초등학생이 읽는다고 해서 문제가 안 돼요. 수학은 내가 1차 방정식을 모르고 3차 방정식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 1차 방정식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국어는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책이 읽힌다고 하면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배속으로 나가시면 돼요. 어떻게 나가냐? 새로 나온 어휘 공부하고 읽고 문제 풀고 쭉쭉쭉쭉 나가면 돼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쭉쭉쭉쭉쭉 나가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한 끗 같은 교재 사가지고 한 끗 같은 교재 사가지고 쭉쭉쭉쭉쭉 나가고 중학, 초등학교 거 다 끝나면 중학교 거 나가고 중학교 거 끝날 때까지만 나가시고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가 달라요. 그러니까 혼자서 쭉 할 수 있어요. 자습서로. 그리고 거기 있는 문제 다 푸시면 돼요.
독서는 그냥 즐겁게 하면 되고. 복습 없이. 복습할 필요 없어요. 국어는 복습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게 쭉쭉쭉. 다음 작품이 또 나오는데 전 작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은유법 또 나오는데. 그러니까 수학하고는 달라. 수학은 복습이 안 되면 앞으로 못 나가잖아요. 복습이 필요 없어요. 영어도 복습 필요 없거든요. 영어도 새로운 지문을 읽는 게 낫지 옛날 지문을 자꾸 왜 복습을 해. 그렇잖아요. 새 책을 읽는 게 낫지 도대체 이 책을 몇 번까지 읽을 거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해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휘. 독해를 잘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문장 구조 분석, 독해력. 두 번째 어휘력, 배경 지식. 요 세 개가 없으면 독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독해력, 어휘력, 배경 지식 요걸 좀 키워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건데 네. 배경 지식은 뭐 책 읽고 하면서 좀씩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휘력하고 독해력이기 때문에 그 어휘 교재 하나 사시면 돼요. 어휘 교재. 요새 최근에 국어가 어렵게 나오니까 어휘 교재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 애들 가르칠 때 쓰는 어휘 교재는 어휘톡이라는 교재를 써요. 그다음에 독해 교재는 그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그 빠작이라는 걸 써요. 그게 빠른 시작이라는 뜻인데 빠작. 그게 이제 배경식서부터 좀 어휘까지 좀 잘 돼 있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종류는 많은데 독해 교재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독해력 플러스 배경식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동아출판사 거 보고 그 다음에 비상 것도 보고 숨마쿠라오테 것도 보고 딴 것도 봐도 돼요. 쭉 보면서 금방금방 풀거든요. 정답률도 높아요. 그러니까 국어기 때문에 해설지 보면 다 이해가 돼서 선생님이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보고 가르치면서 무슨 뭐 이렇게 학원 다닐 필요 없다고 그러냐면 제가 하는 일은 해내면 잘 안 하니까 요번 주 여기까지 내가 나가주고 여기까지 나가주고 이렇게 나가주는 거지 꼭 뭐 저한테 맡길 필요 없고 엄마가 여기까지 나가주고 진도 나갈 필요 없어요. 했는지만 체크해도 국어는 수학이나 영어하고 다르게 충분히 집에서 가능해요. 올바르게 읽기. 그러니까 올바르게 읽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국어는 일단 왜 공부를 일주일에 2시간, 3시간만 해도 되냐면 영어하고 수학하고 다르게 수학은 수학 문제를 푸는 동안만 수학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네. 영어도 최소한 영어 책을 읽거나 영어 방송을 들을 때만 공부하잖아요. 국어는 사회도 과학도 엄마하고 얘기하는 것도 뉴스를 보는 것도 다 국어 공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바르게 읽는 법을 모르는 학생들은 책을 100권을 읽어도 올바르게 100권을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저학년인 경우에는 올바르게 발음하고 끊어읽기를 되게 잘해야 돼요. 올바르게 발음하고 끊었죠? 끊어읽기를 잘해야 돼요. 이러면 전달력이 되게 좋잖아요. 전달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글을 읽을 때 어디를 끊어 읽어야 될지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제가 먼저 리딩을 하고 제가 끊을 때 아이들한테 거의 표시를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읽게 해요. 근데 훈련이 안 됐을 때는 쭉 읽어요. 쭉 읽는 아이들의 대부분의 특성은 글자를 읽어요. 글자를 읽으면 독해가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읽어야 독해가 돼요. 근데 끊어 읽기 훈련이 되면 절, 구, 문장 단위로 아이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한 번에 이해가 돼요. 뭐가 커지는 거죠? 독해력이 커지죠. 올바른 발음으로 읽는다는 거는 문법 실력이 의문론이 되는 거예요. 자,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것을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어느 걸까요? 헷갈리죠? 얘기하지 마세요. 틀릴 수 있으니까 밟고예요. 그런데 난 맞히려고 했는데 혹시 실수할까봐 밟고거든요. 자, 밟고라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어른들도 밟고라고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이기 때문에 언어 소통에는 문제가 없어요. 밟고라고 한다고 하든 밟고라고 한다고 할 때 그거 지적질하면 사회생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무슨 말인지 저도 알아들었으면 되는 거잖아요. 소통에는 문제 없으나 국어 성적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올바른 발음으로 끊어 읽기만 잘하면 국어 공부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의문론하고 독해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책을 읽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올까요? 책을 눈으로 읽는데 어떻게 소리 내지 않더라도 끊어 읽지 않으면 책을 읽는데 내용이 파악이 안 되고 발음은 모르잖아요. 글자로만 들어왔으니까. 의문론을 나중에 고등학교 때 한국 사람인데 다음 발음이 옳게 된 것은 한국 사람이 못 적어. 왜? 내가 옳게 발음하는지 잘못 발음하는지를 평생 모르는 거예요. 고등학교 그 시험 볼 때까지. 그러면 이 방송을 들으신 엄마들은 아이 국어책 내용 진짜 별거 없거든요. 그거 한번 끊어 읽으란 말이죠. 발음해보란 말이죠. 엄마 헷갈리잖아요. 엄마도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국립국어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공짜로 PDF 파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 엄마도 좀 참고하세요.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지, 어떤 게 비문이고 아닐지. 그리고 엄마가 우리말을 뭐 교정을 못 해주겠어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살았고 지금도 우리말 쓰고 있는데 그렇죠. 엄마가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올바르게 읽기. 야, 이게 참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저는 이렇게 사회생활 할 때는 지적을 잘 안 하는데 저는 이제 방송 그렇죠. 할 때 웬만하면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이런 경우. 제 그렇죠. 발음을 듣고 어떤 학생이 그 발음이 맞나 보다. 네? 그 문법이 맞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제가 가장 주의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이미 여러분의 복수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들을 하면 이게 중복되는 거거든요. 역전압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똑같은 거죠. 들을 빼야 돼요. 근데 많은 그 방송인 분들이 이제 그런 실수를 알게 모르게 하거든요. 그게 문법에 나오면 틀린 걸 골라야 되는 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저라고 다 맞는 건 아닌데 저도 항상 노력하는데 그 자세를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하면 도움이 된다. 자, 네, 그럼 두 번째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올바르게 쓰기. 우리가 쓴다고 하면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맞춤법에 맞게 쓰자는 거죠. 맞춤법. 아까 발음을 통해서 문법을 배웠죠. 이제 맞춤법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어렵죠. 네, 쉽지 않습니다. 맞춤법보다 더 어려운 게 뭐죠? 띄어쓰기. 최악이야. 정말 머리 쥐납니다. 자, 만큼이라는 게 명사도 있고 조사도 있어요. 나만큼은 나 다음에 붙었기 때문에 조사예요. 띄고 만큼일 때 명사예요. 띄어쓰기 굉장히 쉽지 않고 되다와 되다. 많이 사람들을 헷갈리는 거. 로서부터 시작해서 그 우리의 맞춤법이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사소통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 카톡이나 문자 오는 거 보면 맞춤법 틀린 거 많은데 그거 지적질할 필요 없죠. 뭐 다 무슨 뜻인지 아는 게 목적이지. 이거 그거 지적질하면 사회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험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왜? 한국 사람이니까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하는 연습을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타자에 익숙하고 눈으로 보는 거에 익숙하지 쓰는 거에 익숙하지 않고 엄마들도 내용에만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니냐. 내용에만. 형식도 어릴 때는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영어 교육은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유창성, 틀린 거 지적질하지 말고 용기 있게 해주게 하는 것. 그걸 플루언스라고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국어는 1살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까지 유창성 교육은 된 거예요. 엄마라는 발음을 어릴 때 잘 못한다고 해서 화내지 않았잖아요. 용기를 줬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글 쓸 때부터는 받아쓰기 맞춤법을 지적질이 들어가야 돼요. 영어는 처음에 그게 들어가면 영어 울렁증이 생기거든요. 영어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맞춤법, 문법을 정확하게 들어가는 게 맞지만 국어는 모국어기 때문에 시작 단계에서부터 맞춤법하고 띄어쓰기를 제대로 쓴다면 여기서 문법이 상당히 또 많이 해결이 됩니다. 야, 진짜 오늘 좋은데요? 네? 맞아요. 저 에듀소스의 환경 부장으로서 이런 훌륭한 전문가분들을 소개시켜 드림으로써 여러분 실력 향상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와. 이 로서와 로서를 맞죠. 정확히 잘 사용했죠. 자, 세 번째. 네? 올바르게 말하기. 자, 읽기, 쓰기, 말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중요한 거였죠? 올바르게.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다 일 열심히 하고 다 살잖아요. 근데 누구는 부자 되고 누구는 성공하고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올바르게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실만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해 주는 건 아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일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했을 때, 그랬을 때 성취가 있는 것처럼 국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가 읽기 쓰기 말하기 안 할까요? 다 하겠죠.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익숙하게 만들면 그게 쌓이는 거고 틀린 방법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틀린 방법이 익숙해져서 나중에 문제 풀 때 골치 아플 거 아니에요? 이제 올바르게 말하기인데요. 특히 저학년 아이들 얘기할 때 요새 그 인터넷 때문에 굉장히 줄임 표현을 많이 쓰고 엄마하고 얘기할 때도 거의 눈빛으로 다 얘기하고 야, 왜, 막 이렇게 딱 무슨 뜻인지 알고 딱딱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완전한 문장으로 얘기하는 습관이 시험 상황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으로 늘 얘기하는 습관을 가지면 글도 완전한 문장으로 쓰는 습관이 나오고 비문을 자꾸 안 쓰게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조금은 귀찮더라도 학교 갔다 왔으면 씻고 나서 밥 먹자라고, 이게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나 씻고 밥 먹게. 이거보다는 제가 어젯밤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 아이한테. 네, 그러니까 조금만 아이가 저학년이면 부모 말도 따라갈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 높임 표현이에요. 그 백화점을 들어가도 손님 잠깐 기다리고 계실게요. 이젠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음료수 여기 있으실게요. 이게 뭐, 너무 이제 익숙해져서 저게 틀린 표현인지 안 틀린 표현인지도 이제 지적하기도 힘들 정도로 과잉, 그 존칭 표현이 많은데, 우리말에 존칭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는 거죠. 존칭이. 주격, 존칭, 뭐 상대 존칭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존칭 표현만 어릴 때부터 예절 바르게 하면 할아버지한테 용돈도 받고 최소한 문법도 잘 들어올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존칭 표현을 잘 한다는 거는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아이들은 EQ가 커져가지고 참을성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존칭 표현 하나를 잘 쓰는 것만으로도 얻을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디서더라도 존칭 표현 잘 쓰지 못하면 교정해주고 엄마도 헷갈리면 존칭 표현 정도는 익숙했다가 자기의 시어머니나 어머니나 어른들한테 나도 존칭 표현을 써주고 집안 내에서 그런 표현을 자꾸 쓰도록 하면 이쁨 받는 아이, 예절 바른 아이, 그 다음에 28명 안에 드는 아이. 그러니까 이 참 존칭 관련해서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뭐 동방예의지국이어서 예의 교육을 중시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것을 높여서 항상 비밀이 그렇죠. 근데 그거 잘못하면은 하도 백화점에서 만약에 그런 존칭을 들으면 그게 존칭이 맞다고 생각해서 4번에 그걸 딱 찍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백화점에서도 그렇게 늘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그분이 잘못한 거를 누군가 지적을 안 해주면. 맞아요. 우리 회장님. 네. 학교에서 얼마 전까지 이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셨는데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시니까 공감 가십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공감이 가요. 아이들은 또 아직 한글을 완전히 맞춤법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기 검사를 하면 틀린 맞춤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에서 고쳐주고 했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한 명씩 불러서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아이가 글쓰기에 좀 흥미를 잃을까 봐 이렇게 수정만 해주고 자주 틀리는 것만 모아서 전체에게 지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틀릴 때마다 잘 고쳐주는 것이 중요한가요? 틀릴 때마다 고쳐주는 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는 뭐 간단하게, 그러니까 선언을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이제 네가 틀린 거를 고쳐줄 건데 이 방송 봤더니 너 대학 잘 가야겠니까 그렇게 할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라. 그리고 고쳐주는 거고, 이게 고쳐주는 태도에 의해서 아이가 수용 태도도 바뀔 거 아니에요. 신경질적으로 고쳐주면 안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가 인정하라 그러면 인정할 것 같아요, 이제. 자, 국어 공부할 때 요약하기를 상당히 강조하시거든요.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단 끝나고 나면 이 문단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 줄 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한 5줄 읽었으면 다음 줄로 넘어가지 말고
여기서 얘기하는 바가 뭐냐? 혼자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밑줄 딱 쳐보고 익숙하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그럼 자습서에는 아까 한끗 같은 자습서에는 요약이 돼 있어요. 그걸 그대로 보고 한번 따라 써보거나 마음속으로 되뇌겨봐도 돼요. 그 다음에 처음에 요약이 안 되는데 어떻게든지 네 요약해서 쓰라고 그래요. 그거 계속 쓸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요약된 거라 눈으로 봐라. 전과 만든 사람이, 자습서 만든 사람이 다 요약해놨으니까 읽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지 말고 눈으로라도 한번 보라 이거죠. 요약하기야. 그리고 도저히 안 되면 쳐보기라도 해라. 그리고 나서 한 3줄로 그대로 베껴 쓰면 돼요. 네가 무슨 뭐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무슨 한 3페이지 읽은 다음에 그거 어떻게 요약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문장 5문단이면 5줄, 4줄 정도 딱 써보고 비슷하게 맞추면 되는 거죠. 여기서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고 이상적으로 하다가 포기하느니 약간 모자라더라도 80%만 가더라도 꾸준히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실력이 올라가지 결심하고 하면은 이게 안 돼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는 더 맛있는 소스 들고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